은퇴 예정자에게 맞는 포트를 한번 잡았습니다. 은퇴 예정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래도 직급이 상당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급여도 좀 세게 잡아봤습니다. 월 500.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퍼센트를 낮추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은 그 월 500 네. 시뮬레이션 꼭 하나만 더 볼까요? 월 500짜리 한번 볼까요? 은퇴자? 네. 요거는요, 은퇴 예정자에게 맞는 포트를 한번 잡았습니다. 은퇴 예정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래도 직급이 상당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급여도 좀 세게 잡아봤습니다. 월 500. 그 월 500인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정도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저축은 250으로 했습니다. 즉 소비를 250만 원만큼 하고 250을 이제 저축한다라고 했고요. 네. 자, 보험은 좀 늘려놨습니다. 요거는 아마 한참 전에 좀 늘렸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갈수록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 정도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세팅을 해봤고요. 15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장성이라면 세액공제는 그 아까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해요. 이제 아플 경우 이런 걸 더 대비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늘렸고요. 연금저축을 7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 초년생이 10만 원이었다면 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제 급격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지금 부를 수 있을 때 최대한 꽉꽉 채워서 붓는 게 좋겠죠. 네. 그래가지고 연금저축은 한 달로 쳤을 때 50만 원이 이제 맥스 값이 되고요. IRP를 추가로 열어가지고 25만 원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년에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꽉 채우게 되는 거고요. 월급이 500이라는 말은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13.2%를 적용하게 되면 118만 8천 원만큼 이제 세액공제 받아서 환급받게 되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연금저축에 75만 원만큼 계속 1년에 900이잖아요. 1년에 900. 그러면 언제가 은퇴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부어왔던 거랑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연금저축 안에는 억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수령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정말 옛날 게 아니라면 최소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10년으로 쪼개 받으려면 이게 억대가 아니면 사실 너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깨지 않고 계속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가 진짜 많아요.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게 2010년대 중반 정도의 연금저축에 대한 붐이 갑자기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례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은퇴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수령을 하면서 더 좋은 예가 아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소개드릴 만한 것들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은퇴를 예정 중이시라면 아마 주택 구입을 이미 예전에 하셨거나 아니면 딱히 고려를 안 하시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을 붙지도 않고 집세도 따로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진 않죠. 집세. 모기지는 한 30년씩 내니까요. 그러네요. 좀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 500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돈이기도 하지만 은퇴 예정하신 분들에게는 500 좀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좀 반영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250만 원 중에서 여기 보면 얼마죠? 160만 원만큼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연금저축에도 75만 원 넣고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금융상품에 또 160을 또 넣는 거네요. 네. 상당히 많이 넣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요. 지금 고소득일 때 노후가 걱정돼가지고 내가 소비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득들로 노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사실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축 금액이 60만 원이잖아요. 해외 주식은 60만 원이기 때문에 60을 다 그냥 지수 ETF에 담기에는 이제 아쉽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가 되셨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요. 여기 보면 이제 개별 주식 애플 이런 것도 담고요. SCH라는 이제 미국 배당 ETF도 담고 네. 그다음에 미국 그 지수를 사는 이런 것도 담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60만 원으로 안 살 때도 많아요. 미국 주식이 워낙 비싼 게 많아가지고 또 더 비싸지고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안 사지는 만큼은 남겨놨다가 다음 달에 합쳐지면 다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여기 있는 미국 주식들을 직접 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대신에 우리가 그 국내 주식대에 있는 뭐 팡 ETF를 산다든지 뭐 탑10 뭐 ETF를 산다든지 그리고 SCHD를 사지 말고 소울 미국 배당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금액들이요. 10,000원 단위잖아요. 10,000원 단위. 1, 2만 원이라서 얼마가 되든 간에 깔끔하게 다 채워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주식 60만 원은 여기 보면 이제 코세프 200TR 이게 보수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국민 주식 같은 거 담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제 코덱스 필수 소비재 이런 거는 이제 예로 가지고 온 건데요. ETF도 테마성이 있거나 아니면 섹터 ETF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ETF도 많고 되게 선택지가 많아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서 사서 구성을 해놓으면 되게 좋고요. 이게 이렇게 자산군을 나누는 걸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다시 사는 종목들을 나누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이제 종목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목 분산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코세프 200TR이라는 제일 큰 세계관이 제일 큰 거죠, 나름 국내 주식에서는요. 그걸 밑에 쭉 깔아두고 그 위에 언제 사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저런 대형 우량주를 이렇게 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 시점에는 이런 게 좀 더 초과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ETF로 담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어느 게 몰빵하는 게 아니라 깔아놓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상품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채권인가요 다? 아니요. 이건 또 약간 다르게 해놨는데요. 자, 금융상품에 40만 원을 넣게 된다면 이 금융상품이라는 바운더리는 진짜 넓어요. 여기 안에는 진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여러 가지를 담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채권도 개별 채권 담았고요. 한솔제지 258-1 이렇게 돼 있으면 한솔제지라는 기업이고 258-1은 이 채권의 번호인데요. 이거는 회사마다 표기법이 달라요. 그래서 큰 의미가 사실 없고 저 자체가 그냥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8-1 저게 지금 5.3% 정도를 주더라고요. 저런 거 담으면 괜찮고 국채를 담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9-6 이런 거 많이 담거든요. 19-6 그런 거 담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발행어음이라는 것도요. 금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거를 또 어느 정도 담아도 되고 그다음에 리츠라는 이제 또 투자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는 더 세분화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금융상품 속으로 그냥 다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은 맥코리 인프라 같은 이런 인프라 펀드들도 리츠랑 되게 비슷한 맥락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배당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40만 원을 쪼개서 사둔다면 이것도 우리가 차익을 노리는 투자들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요. 사실 이거 주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요거를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배당, 분배금, 현금흐를 만들기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40만 원어치 이렇게 사두면 계속 모아가면 이게 나중에 커지게 되면 현금 따박따박 주는 게 생각보다 또 커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또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250만 원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SCHD, 삼성전자 그리고 금융상품에 적힌 것들 보니까 이게 그 뭐 코세프 200TR 이런 게 있어서 좀 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금도 재투자하는 거고 토탈 리턴으로 이 다른 것들은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아까 거에 비해서 나오네요. 네, 이제 여기선 좀 안 늘어났죠. 예정자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월 이만큼이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돈이 있는 경우는 사실 현금으로 세팅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은퇴하실 때 연금저축에서도 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서도 좀 현금 흐름 나오고, 또 맞벌이고 이러면 또 2배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요거 보시면서 은퇴 예정자 분들도 딱 보실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너무 준비를 잘 해놔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보다는요,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이제부터는 단순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장기적으로 잘 굴려가지고 이제 운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거를 여시는데요. 이제 노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느껴서 계좌를 열다 보니까요.
운용을 전혀 이제 안 해보신 상태에서 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계좌는 열고요, 입금만 하면 일단 세 공제는 다 들어갑니다. 네. 입금만 하면요. 아, 뭘 안 사도요? 네. 입금 기준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넣고 나서 방치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도 잘 안 되니까요. 방치돼 있을 때는요, 이런 가이드가 한번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일단 둔다. 네, 자, 1번 일단 두는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더라도 둘 곳이 정해져 있는 계좌들이 있어요. 이 계좌들은요, 만약 연금저축이라면요, 그 계좌 안에서 MMF라는 곳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MMF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 조금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CMA에 돈 넣어둔다라는 개념처럼 넣어둘 수 있는 곳이 MMF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요, 요거 금리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계좌가 IRP나 DC 계좌라면요, 여기 안에서는 예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1년짜리 이런 거 묶어둘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금리가 많이 내려갔을 건데요. 업데이트 된 걸로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여기도 1년짜리로 묶어두고 일단 두셔도 되고, 1년 아니더라도요, 그냥 수시 입출금 현금성 자산으로 두더라도 여기도 이제 MMF랑 비슷한 금리로 이제 불어나게 되니까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꼭 그냥 두더라도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라는 곳에 묶어두셔야 됩니다. 네. 기회비용이 되게 커졌어요. 자, 이렇게 두고 공부를 조금씩 하실 거잖아요. 네. 하시다가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TDF라는 펀드입니다. 자, TDF라는 펀드는 사실 뭔가 상품명이라기보다는요, 이 투자 수단의 이름, 한 투자의 방법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더 좋고요.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지금 TDF를 출시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9개의 운용사에서요, 출시되어 있는 TDF가 200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 200개의 TDF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TDF라는 것은요, 여기 안에서 수익이 더 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에 채권 비중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펀드가 TDF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을 높게 추구하는 것보다 은퇴를 앞두고 금융 위기가 오는 게 최악이거든요. 아, 그쵸. 찾으려고 했는데 폭락했어. 네. 그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플랜이 짜져 있는 게 TDF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펀드 이름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2050, 2030, 2020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게 저 시기에 은퇴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50살에, 네. 40살에 이렇게. 이게 연도거든요. 자기 생일에다 60을 더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제 생일에 60 더하면 저는 2045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시니까요. 삼성의 TDF 2045를 하거나 NH의 2045를 하거나 미래셋의 2045를 하거나 어쨌든 2045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맞는 그 이제 시기의 펀드라는 거죠. 얼추 그 년도에 이제 은퇴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자동적으로 네. 일찍 하면 이제 주식 비중이 높았다가 네. 알아서 그냥 채권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네. 서서히 줄여줍니다. 서서히 줄여주고요. 그 사이에 뭐 수익률 차이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스킴은요. 2045년 저 직전 즈음이 됐을 때는요. 주식 비중이 한 20%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사실 수익률보다 그렇죠. 금융위기에 오는 리스크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TDF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러니까 TDF는 사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네요. 예. 뭐 아무 고민할 게 없네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TDF는 다른 거랑 섞어서 포트 짤 필요도 사실 없고요. TDF를 여러 개로 쪼갤 필요도 없고요. 저걸 하나 사면요. 저기 안에 열어보면 들어있는 자산의 종류가 보통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을 과분산돼 있습니다. 더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보니까 이 자금이 10조 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네. 투자된 금액들이 네. TDF 펀드에. 네. 이게 원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였군요. 이게 네. 우리는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데요. 네. 미국의 TDF는 정말 크고요. 네. 직장인들 중에 이게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60% 정도가 다 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잘 모르면 TDF에 두는 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자동적으로 알아서 위험 관리해 이런 네. 거군요. 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목적으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TDF의 90% 이상이 지금 연금 계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TDF로 연금을. 네, 연금과 IRP가. 우리나라가 외국이요? 우리나라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TDF의 총 잔고 중에 90% 어. 이상이 연금저축과 IRP에서만 매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연금용 펀드인 거죠. 그렇구나.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음. 지금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보수가 좀 높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요. 뭐 레코드도 좀 낮기도 하지만 레코드가 많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없애고 있냐면요. 주로 운용사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랑 제휴를 해가지고요. 포트를 받아옵니다. 근데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받아와서 레코드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지를 하고 있고요. 보수가 좀 높은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커지면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보수 경쟁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돈만 번다면야 네. 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짜는 겁니다. 그럼 또 높은 단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나 있습니다. 3단계는요. 네.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건데요. 자, 바로 직전에 있던 TDF는 진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다 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류의 발전에 투자하는 개념이거든요. 다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짜는 것들이 어찌 보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 공부한 게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처럼 포트를 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포트는요. 제가 책에서 나왔던 그거에 변형된 게 작년 10월에 변형시켰던 책 주식 70%짜리 포트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별도의 포트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산 배분요. 그거랑 그냥 똑같은 포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별도의 신경을 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채권, 금, 달러, 배당주, 리츠, 이머징 주식, 선진국 주식 이거를 3단계 적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딱 이렇게 사면 되겠네요. 요 상품을 사면 되겠네요. 비율 따라서. 네. 그리고 요거에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리밸런싱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해줘야 되고요. 그 시기는 뭐 상반기가 좋니 하반기가 좋니 이런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본인 생일날 하면 됩니다. 본인 생일날 리밸런싱 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달러에 일본 엔 선물이 들어있네요. 이거 만들 때요. 달러가 1,400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비중을 할인은 했는데요. 이 달러를 사기 위해서 거기 현금을 가만히 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현금으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래도 달러를 사고자 한다면 외화라는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때 싸다고 생각이 드는 엔을 사자. 이런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머징 주식엔 중국을 사셨는데 중국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이머징은 중국은 정말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변동성 너무 커가지고요. 근데 중국이 아니더라도요. 저기 안에서 선택지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머징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걸 넣어놓은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머징하고 선진국 자산 배분 차원에서 둘 다 가져가자. 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야,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인도를 요즘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인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한때는 베트남이었는데 또 인도로 건너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머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중이 할애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담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제 포트를 짜는 걸 했다면요. 이제 네 번째는요. 이 연금이니까 이거는 그냥 별도의 포트를 만들자. 별도의 포트를 만들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복잡한 포트를 짤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6대4 포트 짜가지고요. 이제 예금 같은 거 이런 거 채권형 자산, 안전자산에다가 40% 넣어두면 IRP에서도 큰 문제 없이 굴러가지거든요. ELB를 담든 예금을 담든 저축은행 예금을 담든 이걸로 쭉 채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지수 담는 거죠. 나스닥을 그냥 담네요. 네. 이게 작년 10월에 담았던 건데요. 가격이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많이 올랐죠, 작년에 담을 때 해지를 담았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환율이 1,400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1,200원이 깨질 날이 올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렇게 모으다가 깨지고 나면 H 안 붙어 있는 그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계좌 안에서요. 이런 해지된 거 안 된 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 마음의 부담이 클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정도만 신경 써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포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6대4로 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영구 포트라고 불리는 네 가지의 자산을 n분의 1로 사는 포트입니다. 똑같네요. 25%씩. 네. 이거 되게 심플하고 좋은 포트라서요. 요거 따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이건 거죠. 이 사람마다 생각과 지향의 차이가 다른데요. 연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과요. 야, 연금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라는 사람이 좀 갈려요. 길게 봐야 되니까. 네. 진짜 이건 갈리거든요. 네. 취향 차이인데. 그래가지고 연금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말고 연금이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더 주식을 많이 담아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도 주식을 꽉 채우시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테마 ETF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좋아 보이세요? 그냥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제 취향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극히 진짜 아직 너무 그 경력이 짧은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중에서도요. 저평가 영역에 있는 몇 개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성격상 이제 지금 되게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주로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 중에 미래도 잘 될 것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담았던 게 10월 달에 담았던 건데요. 지금도 생각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떡 하나 있네. 되게 미래지향적이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수소, 메타버스, 바이오. 네. 당시 이거 담을 때도 2차 전지는 인기 없을 때고요. 네. 메타 이런 거는 얘기도 꺼내면 안 되는 상태.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또 제대로 담았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 중에서요. 사실 테마성이 짙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몇 개는 산업이 없어지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아마 테슬라 ETF 이런 거 담으실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진짜 담는다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예시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ETF는 네. 다 한국 기업들 ETF예요? 아니요. 다 섞여 있습니다. 외국 것도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열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기는 하죠. 그렇구나. 네. 수소도 담으셨군요. 저는 수소에 대해서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수소는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가 올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올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냥 저는 짧게 공부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ETF 중심으로 사니까 네. 근데 2차전지 쪽에서 네. 전력 수급이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그 에너지만큼을. 그래서 수소는 거의 필연이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짧은 지식으로. 그렇죠.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맞죠. 2차 전지가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밀도 경쟁이나 효율 경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사실 이제 원자재들 있잖아요. 소재들. 그런 수급 같은 게 사실 원활할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있는 데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무기화하는 그런 것도 맞아요. 계속 우리가 부딪혀야 될 챌린지인 반면에요. 수소 쪽은 사실 널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풍력이나 이런 것도 지형에 따라 너무 다르고 네. 신재생으로 가야 되고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네. 그 수소가 맞는 것 같고 메타버스도 좋게 보세요? 항상 좋게 생각은 하는데요. 뭘 사야 될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뭘 살 때는 전혀 안 보이고요. 메타버스 ETF라고 해도 저 안에 열어보면 아마 그냥 인터넷 기업들이 상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좀 더 도드라지는 회사가 나온다면 ETF에서 안에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잖아요. 이제 비중을 조절해주는 그 정도만 가지고 가도 장기적으로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게 작년 10월에 만든 거잖아요. 네. 메타는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였고요. 많이 올랐죠, 메타. 지금 보면 너무 평범한데 네. 그때 제가 이걸 담은 기준이요. 거의 최악들만 모아서 나왔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거의 작년부터요. 비전 프로. 이제 이름이 비전 프로가 나왔지만 애플이 그걸 만들어 주는 걸 너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메타버스에는 계속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플밖에 살 게 없지만요. 이제 메타버스 ETF 속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생기겠죠.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항상 역발상을. 그래서 고민하시고. 그게 너무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요. 약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삶을 불량하게 만들 때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 컨텐츠도 네. 너무 역발상을 하면은 네. 사람들이 너무 댓글이 안 좋잖아요. 뭐 그렇기도 반응도 하죠. 없고. 예. 이 유튜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발상과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그 와중에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게 최근 사례인데 한 두세 달 전에 삼성전자 컨텐츠가 원래 코로나 때는요. 네. 삼성전자 컨텐츠 그냥 올리면 네. 진짜 조회수 잘 나왔거든요. 댓글도 좋고 어,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네. 근데 2차전지 올라가고 반도체 계속 떨어지고 막 네. 삼성전자 감산 막 한다고 그러고 네. 진짜 삼성전자 컨텐츠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때 샀어야 바닥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발상과 역발상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연금을 이제 마련할 때 단계별로 5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 된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포트폴리오에 네. 금이나 비트코인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금은 네. 우리의 과거의 내용을 봐도요. 네. 금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편한 자산이긴 하지만요. 금을 담고 있다는 건 이게 포트를 되게 무겁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번의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그때마다 금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시로 띄워드리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요. 점점점 오르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도 사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속성은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중에 한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산들은 내가 못 믿었다면 퍼센트를 낮추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산 배분하면은 뭔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걸 좀 떠올리는데 네. 거기에 또 금이나 비트코인을 얘기하시니까 또 이게 신선한데요? 그거도 이제 오해예요, 오해. 이게 안전한 것들만 모아놓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게 반드시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을 온전하게 오래 가지고 가기 위한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다른 것들 다 안고 있으니까 주식을 오래 투자할 수 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수익은 사실 거기서 많이 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삼성은 답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수급이 갈렸잖아요. 네. 오늘 또 너무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요. 박고민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요, 시장 분위기가 사실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다 예측하고 움직이고 대응하려고 하면 되게 투자라는 게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잠깐이고 횡보는 되게 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산 배분이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자산 배분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얹어간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무거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산 배분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그 고미스쿨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산 배분 관련해서 클래스도 많이 열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댓글로 링크 고정시켜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5단계로 이제 자기의 난이도에 맞게 올리듯이 고미스쿨도 1, 2, 3, 4단계 이렇게 밟아가시면은 나중에 큰 부를 이루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박고미TV의 박고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